감히 내 딸의 뺨을 친 놈이 누구냐? 오늘 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거두겠다. 서하윤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재벌가의 성도, 자신의 능력도 숨긴 채 남편 강도윤과 함께 작은 회사를 일으켰다. 그러나 성공에 취한 도윤은 합병 발표회장에서 아내를 버리고 내연녀 민설아를 새 안주인으로 세우려 한다. 하윤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합병을 막아서자 그의 손바닥이 아내의 뺨을 후려친다. 그 순간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서정명 회장의 분노와 함께 하윤이 감춰온 이름이 세상 앞에 드러난다. 서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성진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1000개가 넘는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무대 위 대형 화면에는 도윤테크와 성진데이터의 로고가 금빛 선으로 이어져 있었고, 국내외 투자자와 기자 계열사 임원들은 잔을 든 채 오늘 밤 탄생할 거대한 합병을 기다렸다. 그러나 서하윤에게 그 화려한 공간은 오래 준비된 처형대처럼 보였다. 초대장에는 그녀의 이름이 강도윤 대표의 배우자가 아니라 일반 참석자로 적혀 있었다. 행사 진행팀은 그녀를 무대와 가장 먼 자리로 안내했고 도윤의 비서조차 눈을 피했다. 하윤이 무대 옆 통로로 다가가자 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부 자리로 돌아가. 하윤은 그의 검은 턱시도 소매를 바라보며 물었다. 내 자리가 어디인데요? 도윤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오늘만 조용히 있어. 중요한 날이야. 우리 회사가 합병되는 날인데 내게는 아무 설명도 없었어요. 우리 회사. 도윤은 짧게 비웃었다. 당신이 언제부터 회사 일을 알았다고 그래? 그 말이 떨어지자 그의 곁에 서 있던 민설아가 다정한 미소로 하윤의 팔을 잡았다. 사모님, 대표님을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은 모두가 축하해야 하는 날이잖아요. 하윤은 설아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그녀의 손끝에는 6해 동안 숨겨온 인내가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다. 잠시 뒤 조명이 어두워지고 도윤이 무대 중앙에 섰다. 그는 가난한 청년이 혁신기업의 대표가 되기까지의 시간을 감동적인 성공담으로 포장했고 자신을 믿어준 투자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하윤은 객석에서 그 연설을 들으며 오래전 반지하 사무실의 형광등 아래 함께 작성했던 첫 사업계획서를 떠올렸다. 그 문장을 쓴 사람은 그녀였지만 지금 화면에는 도윤의 이름만 떠 있었다. 박수가 잦아들 무렵 도윤은 준비된 대본을 내려놓고 설아를 불렀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설아가 무대에 오르자 장내가 술렁였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오늘 저는 회사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도 알리려 합니다. 하윤의 심장이 서늘하게 굳었다. 강도윤,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도윤은 객석의 그녀를 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우리 결혼을 끝내겠다는 뜻이야.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하윤에게 돌아갔다.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는 시엠을 했다. 저 때문에 이러시는 거라면 저는 내려갈게요. 아니, 당신은 내 곁에 있어. 도윤은 더 크게 말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이해해준 사람은 민설아 이사였습니다. 앞으로 도윤테크의 안주인도 그녀가 될 겁니다. 하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합병 승인도 끝나지 않았는데 회사의 안주인을 먼저 정하겠다고요. 도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당신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최종 투자심의위원회 서명도 이사회 부속 결의도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발표는 효력이 없습니다. 장내의 몇몇 성진 임원이 놀란 얼굴로 하윤을 바라보았다. 그 사실은 극소수만 알고 있어야 했다. 도윤은 계단을 내려와 하윤 앞에 섰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두 사람을 향해 붉은 불빛을 깜빡였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억눌러온 열등감이 이미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집에서 꽃이나 고르던 사람이 경영을 입에 올려 하윤은 그를 똑바로 보았다. 당신이 서명하려는 문서의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발표를 강행하면 허위 공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겁주지 마. 겁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말은 오래전 실패할 때마다 하윤이 건네던 말과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그 기억은 위로가 아니라 가난했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었다. 설아가 두 사람 사이로 들어오며 날카롭게 말했다. 사모님은 대표님이 성공한 게 싫으신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망신을 주는 거죠. 하윤은 설아의 드레스 허리선에 달린 대여 업체의 미세한 봉제 표시를 보았다. 회사 홍보비로 결제된 의상이라는 보고서를 며칠 전 우연히 확인했지만 그때도 그녀는 도윤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었다. 민 이사 이 옷도 회사 비용으로 빌렸죠. 설아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모욕을 해요? 정산서에 당신 서명이 있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설아가 비틀거리며 와인잔을 떨어뜨렸고 붉은 와인이 자신의 치맛자락과 하윤의 손등에 튀었다. 그 순간 그녀는 하윤에게 몸을 기울인 뒤 일부러 뒤로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왜 저를 미세요?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은 설아를 부축한 뒤 하윤을 향해 돌아섰다. 주변 사람들은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성공한 대표와 눈물 흘리는 젊은 임원, 초라한 표정에 버림받은 아내라는 이해하기 쉬운 장면을 선택하고 있었다. 설아는 도윤의 팔에 매달려 흐느꼈다. 괜찮아요. 제가 참을게요. 사모님이 얼마나 힘드시면 이러시겠어요. 그 위선적인 목소리에 하윤의 인내가 처음으로 금이 갔다. 내가 밀지 않았어요.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사과해. 하지 않은 일에 사과할 수 없어요. 하윤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사과해. 당신도 마지막으로 들어요. 이 발표를 중단하고 재무자료부터 다시 확인해요. 아직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말은 협박도 복수도 아니었다. 6해를 함께한 사람에게 건네는 마지막 밧줄이었다. 그러나 도윤은 그것을 자신을 내려다보는 동정으로 받아들였다. 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를 들고 생중계를 시작했고 기자들은 더 가까이 몰려들었다. 도윤의 귀에는 웅성거림이 모두 조롱처럼 들렸다. 가난했던 시절 채권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기억 하윤이 몰래 월세를 대신 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느꼈던 수치. 그녀가 무심코 사용한 고급 비즈니스 용어에 움츠러들었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장 잔인하고 쉬운 선택을 했다. 손이 올라갔다. 마른 파여름이 샹들리에 아래 울렸다. 하윤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가고 귀걸이 하나가 대리석 바닥을 굴렀다. 홀 안에 박수가 또 섰다. 음악도 속삭임도 잔 부딪히는 소리도 모두 잘린 듯 사라졌다. 하윤은 몇 초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왼쪽 뺨은 불에 댄 듯 뜨거웠고 입안에는 희미한 피맛이 번졌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도윤의 손이 아니었다.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 미안함보다 안도감이 먼저 떠오른 순간이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두려워하던 과거의 증인을 사람들 앞에서 짓밟았다고 믿고 있었다. 설아는 도윤의 뒤에 숨은 채 승리를 확신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하윤은 바닥에 떨어진 귀걸이를 보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다. 결혼할 때 아버지가 그 귀걸이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윤이 자신의 성을 버리더라도 결국 돌아올 길을 기억하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도윤이 거칠게 말했다. 이제 알아들었으면 나가. 변호사가 이혼 서류를 보낼 거야. 당신 몫은 정리해 줄 테니 더 추하게 굴지 마.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상할 만큼 마음이 조용했다. 내 몫을 정리해 주겠다고요. 그래. 당신이 나 때문에 누린 생활 정도는 보상해 주지. 내가 당신 때문에 누린 생활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그렇게 믿어요. 도윤이 대답하려는 순간 볼룸 뒤편에 거대한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양옆으로 물러섰고 은빛 머리의 남자가 지팡이도 없이 곧은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를 알아본 성진그룹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진 사람도 있었다. 서정명 회장이었다. 정명은 무대도 투자자도 기자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딸의 부어오른 뺨에 꽂혀 있었다. 몇 걸음을 더 옮긴 그는 바닥에 귀걸이를 직접 주워 손바닥에 올렸다. 행사 총괄 부사장이 황급히 달려와 허리를 굽혔다. 회장님, 예정보다 일찍 오셨습니다. 곧 모시겠습니다. 정명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억지 웃음을 지었다. 서 회장님 오셨습니까? 방금 작은 소란이 있었지만 곧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합병 발표를 위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명이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정적이 있었다. 작은 소란 도윤의 입술이 굳었다. 정명은 손바닥 위 귀걸이를 들어보이며 물었다. 이걸 누가 떨어뜨렸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하윤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예상했던 승리감이 없었다. 대신 너무 늦게 도착한 사람의 죄책감이 깊게 패여 있었다. 정명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감히 내 딸의 뺨을 친 놈이 누구냐? 오늘 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거두겠다. 그 말이 끝나자 볼룸 전체가 얼어붙었다. 누군가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깨졌지만 아무도 그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도윤은 마치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하윤과 정명을 번갈아 보았다. 딸이라니요. 회장님께서는 자녀가 외국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명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내 딸이 어디에서 누구의 아내로 살든 그 사실을 네가 알 자격은 없었다. 하지만 방금 그 자격을 영원히 잃었지. 그때 정명의 뒤에서 윤태겸이 모습을 드러냈다. 성진 캐피탈의 대표이자 냉혹한 인수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검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채 빠른 걸음으로 하윤에게 다가왔다. 도윤이 반사적으로 하윤의 손목을 붙잡으려 하자 태겸이 그의 팔을 거칠게 쳐냈다. 손대지 마. 짧은 경고였지만 도윤은 오히려 분노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부부 일에 끼어들어? 태겸의 시선이 하윤의 뺨에 머무는 순간 평소 얼음처럼 통제되던 얼굴이 무너졌다. 그는 하윤이 휘청이는 것을 보고 한 팔로 어깨를 받쳤다. 괜찮아. 하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오래전부터 그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숨겨온 감정을 알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 감정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다. 도윤이 태겸의 손을 떼어내려고 달려들자 태겸의 주먹이 먼저 움직였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윤이 한 걸음 뒤로 밀려나 입가를 감쌌다. 경호원들이 즉시 두 사람 사이를 막았다. 태겸은 한 발 더 나가려 했지만 하윤이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그만해요. 떨리는 목소리였으나 명령은 분명했다. 태겸은 숨을 고르며 멈췄다. 그 짧은 제지 하나로 하윤은 자신이 더 이상 구해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정명은 그런 딸을 바라보다가 행사장 전광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성진 데이터와 도윤테크의 합병 검토를 지금 즉시 중단한다. 아직 집행되지 않은 투자금과 신용지원도 모두 보류해. 성진 데이터 대표가 당황해 다가왔다. 회장님 발표가 이미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시장 충격을 고려하면 내부 검토 후에 공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명은 흔들리지 않았다. 시장이 충격을 받을 이유는 합병을 중단해서가 아니다. 승인되지 않은 거래를 승인된 것처럼 발표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 기자석에서 셔터 소리가 폭발했다. 도윤은 창백해진 얼굴로 무대 위 화면을 바라보았다. 몇 분 전까지 황금빛으로 이어져 있던 두 회사의 로고가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는 정명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다. 회장님,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실무진에게 오늘 승인이 확정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하윤과의 문제는 개인적인 일입니다. 합병과 섞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윤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차갑게 웃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당신은 조금 전 회사 행사에서 내연 관계를 발표하고 회사 비용으로 빌린 드레스를 입힌 사람을 새 안주인이라 불렀어요. 그러면서 회사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하네요. 설아는 황급히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었다. 주변에 서 있던 파트너사 임원들이 조금씩 그녀에게서 거리를 벌렸다. 방금 전까지 이름을 묻고 명함을 건네던 사람들이었다. 도윤은
그 움직임을 보고 더욱 다급해졌다. 하윤아, 잠깐 이야기하자. 네가서 회장님 딸이라는 걸 왜 숨겼는지부터 설명해야 하잖아. 하윤은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나를 때렸다는 뜻이에요. 알았다면 안 때렸을 거고요. 그 질문 앞에서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명은 수행비서에게 짧게 지시한 뒤 하윤에게 코트를 건넸다. 그러나 하윤은 그것을 바로 받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아버지의 손에 놓인 귀걸이에 머물렀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죠. 장내 사람들이 다시 숨을 죽였다. 정명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엇을 말이냐. 이 사람이 오늘 나를 버릴 계획이라는 것, 합병 발표를 방패로 삼으려 한다는 것, 다 알고도 지켜보셨죠. 정명은 부정하지 못했다. 태겸이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윤아. 하지만 하윤은 아버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제가 직접 깨닫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지 기다리셨어요. 제가 맞는 순간까지도요. 정명의 손이 굳게 말렸다. 그 손이 올라갈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저를 무너뜨리려는 건 알았잖아요. 분노보다 깊은 실망이 하윤의 목소리에 스며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내민 코트를 받지 않고 태겸의 팔에서도 조용히 벗어났다. 오늘 저를 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도 태겸 오빠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더는 이 사람을 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슨 뜻이야, 하윤은. 결혼 반지를 빼서 그의 앞에 놓인 샴페인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작은 금소금이 유난히 또렷했다. 당신이 원한 이혼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빼앗았는지는 이제 내가 직접 계산하겠어요. 하윤이 출구 쪽으로 걸어가자 사람들은 저절로 길을 열었다. 누구도 더 이상 그녀를 초라한 CEO의 아내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선 속 경외와 두려움은 하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사람들이 성진그룹의 딸에게 고개 숙이는 장면이 아니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이름 뒤에 붙은 재산 없이 자신을 선택해주는 일이었다. 그 믿음이 방금 한 번의 손짓으로 산산이 깨졌다. 태겸은 몇 걸음 뒤에서 따라오다 멈췄다. 그녀가 혼자 걷겠다고 선언한 이상 지금 붙잡는 것은 또 다른 통제가 될 수 있었다. 정명 역시 딸의 등을 바라볼 뿐 움직이지 못했다. 반면 도윤은 무너지는 화면과 멀어지는 하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휴대전화에는 투자, 철회, 검토, 긴급 이사회 소집 거래처, 문의가 쉼없이 떠올랐다. 설아는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도윤은 거칠게 뿌리쳤다. 당신 알고 있었어. 하윤이 서정명 회장 딸인 거 설아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도윤은 다시 하윤을 향해 소리쳤다. 서하윤. 잠깐만. 대체 넌 누구야? 하윤은 열린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돌아보지 않은 채 그녀가 낮게 말했다. 당신이 성공하기 전부터 곁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오늘부터는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숨겨주지 않을 사람. 문이 닫히는 순간 도윤은 자신이 버린 것이 무능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떠받쳐온 마지막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아직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성진 호텔을 빠져나온 하윤은 준비된 세단 대신 지하 주차장 출구를 향해 걸었다. 뒤에서 수행비서가 우산을 들고 따라왔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막았다. 유리문 너머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휴대전화 화면에는 방금 전 장면이 잘린 영상으로 번지고 있었다. 강도윤이 아내를 때린 순간, 서정명이 딸이라고 부른 순간, 윤태겸이 주먹을 날린 순간만 반복되었다. 하윤은 화면을 꺼버렸다. 정명은 말없이 딸의 옆에 섰고 태겸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녀의 걸음을 지켜보았다. 한남동으로 가자. 정명이 낮게 말하자 하윤은 멈춰섰다.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만이라도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한다.
아버지가 정한 안전한 곳이겠죠. 정명의 입술이 굳었다. 태겸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기자들이 내 집 주소를 알아낼 가능성이 커. 호텔에 남는 것도 위험해. 하윤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먹을 쥔 손등이 붉게 부어 있었다. 오빠도 알고 있었죠. 오늘 도윤 씨가 무슨 발표를 준비했는지. 태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짧은 침묵이 답이었다. 하윤은 웃지도 울지도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둘 다 같은 차를 타세요. 저는 제 차로 갈게요. 그러나 지하 주차장 끝에서 도윤의 비서들이 그녀의 차량을 회사 자산이라며 막아 세웠다. 하윤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열쇠를 보닛 위에 올려놓았다. 좋아요. 이제 정말 남의 것이네요. 그녀는 정명의 차 뒷좌석에 혼자 올라탔다. 한남동 저택의 대문이 열리자 하윤은 8해 전 결혼을 선언하며 떠났던 밤을 떠올렸다. 그때 정명은 딸의 카드와 계좌를 모두 정지시키겠다고 했고 하윤은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며 가족 이름을 버렸다. 하지만 이제 정원과 현관, 오래된 그림과 계단, 난간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그대로였다. 가정부들이 일렬로 서서 인사했으나 하윤은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다. 정명은 문을 닫자마자 수행원들을 물렸다. 태겸도 밖에 남으려 했지만 하윤이 먼저 말했다. 들어와요. 오빠도 이 일에서 빠질 수 없으니까. 세 사람이 마주 앉자 정명이 딸의 뺨을 살폈다. 의사를 부르겠다. 필요 없어요. 붓기가 심하다. 그보다 대답하세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정명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민설아와의 관계는 3달 전부터 확인했다. 오늘 이혼 발표를 하려 한다는 건 사흘 전에 알았다. 하윤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말렸다. 그런데도 막지 않았네요. 막으면 네가 또 그 자를 감싸고 나를 원망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버림받는 것까지 지켜봤어요. 네가 직접 끝내야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윤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제 결혼을 사람을 다루는 실험처럼 봤군요. 정명이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네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 했다. 아니요. 아버지는 제가 충분히 무너져야 말을 들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태겸이 회장님도 그 손이 올라갈 줄은 몰랐어. 라고 말했지만 하윤은 차갑게 되물었다. 그럼 어디까지는 괜찮았는데요. 공개적인 이혼 발표까지였어요. 아니면 내연녀가 제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까지였어요. 정명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재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세 사람 사이를 잘라냈다. 그는 마침내 책상 서랍에서 얇은 서류철을 꺼내 하윤 앞에 놓았다. 도윤테크의 자금 흐름, 주요 계약 담보 구조, 합병 전제 조건이 정리된 자료였다. 하윤은 첫 장만 넘기고도 숨이 막혔다. 도윤테크는 겉으로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현금 잔고는 급격히 줄고 있었고 일부 프로젝트 수익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약을 근거로 앞당겨 반영되어 있었다. 이걸 언제 받았어요? 태겸이가 2달 전부터 조사했다. 하윤은 그를 돌아보았다. 태겸은 변명하지 않았다. 나는 내게 3번 경고했어. 합병을 멈추라고 했고 도윤의 재무팀을 다시 보라고도 했어. 그래서 제가 3번 다 기다려달라고 했죠. 네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뒤에서는 계속 조사했네요. 태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네가 다칠 걸 알면서 손을 놓을 수는 없었어. 하윤은 서류를 덮었다. 2 사람은 늘 같은 말을 하네요. 저를 위해서였다고. 정명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감정으로 따질 때가 아니다. 합병은 중단됐고 내일부터 채권자들이 움직일 거다. 성진이 지원을 회수하면 도윤테크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요. 그 회사를 무너뜨리고 네 이름을 되찾아라. 하윤은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제 이름은 다른 사람의 생계를 부숴야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윤은 새벽 2시가 넘도록 서재에 남아 자료를 읽었다.
도윤테크 직원 800여 명의 급여일은 열흘 뒤였고 핵심 공급업체 3곳은 이미 대금 지급을 재촉하고 있었다. 성진이 갑자기 손을 떼면 도윤과 설아만 다치는 것이 아니었다. 연구팀, 고객지원팀, 출산 휴가 중인 직원, 작은 부품업체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었다. 하윤은 문서 가장자리에 직접 표시를 남기며 말했다. 일주일 주세요. 정명이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지? 7일 동안 제가 도윤테크의 재무와 사업을 직접 검토하겠어요. 살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할 부분을 나누고 직원들의 급여와 협력사 대금부터 보호할 방법을 만들겠습니다. 네가 그 회사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강도윤의 아내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의 시작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태겸은 즉시 반대했다. 도윤이 자료를 없앨 수 있어. 오늘 밤 계좌부터 묻고 대표 권한을 정지시켜야 해. 법적 근거 없이 모든 계좌를 막으면 회사가 먼저 멈춰요. 그자가 움직일 시간을 주면 더 큰 손실이 생겨. 그래서 오빠에게 자료 보존 조치를 맡기려는 거예요. 하지만 운영을 끊지는 마세요. 태겸은 그녀가 이미 역할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윤은 정명에게 시선을 돌렸다.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제 결정을 뒤집지 마세요. 보복성 지시도 하지 말고 언론에 제 신분을 이용한 메시지도 내지 마세요. 정명은 낮게 물었다. 실패하면 그때는 제가 제 판단의 결과를 책임지겠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말했다. 7일이다. 그 이후에는 내가 처리한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 이후에도 최종 보고는 제가 합니다. 아버지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가 판단하게 만들 거예요. 아침이 밝기도 전에 도윤은 한남동 저택 앞에 도착했다. 밤새 언론과 투자자에게 전화를 돌린 얼굴은 초췌했고 입가에는 태겸에게 맞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비팀이 들여보내지 않자 그는 대문 앞에서 하윤의 이름을 수십 번 불렀다. 결국 하윤이 현관으로 나오자 도윤은 곧장 무릎을 굽히려 했지만 그녀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런 모습 보여주려고 온 거면 돌아가요. 도윤은 억지로 몸을 세우며 말했다. 어젯밤 일은 내가 잘못했어. 흥분했고 설아가 넘어지는 걸 보고 판단을 잃었어. 넘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넘어졌어요. 그 문제는 확인할게. 하지만 합병부터 다시 살려야 해. 오늘 장이 열리면 우리 회사는 끝이야. 하윤은 그의 입에서 사과보다 회사가 먼저 나온 것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도윤은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서 회장님께 이야기해줘. 개인 문제 때문에 수백 명을 위험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 당신도 그 회사에 애정이 있잖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실사를 맡기로 했어요. 도윤의 눈에 희망이 번졌다. 그럼 합병을 다시 진행하는 거지? 아니요. 회사가 합병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희망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하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성진 측 최대 채권자의 특별 검토 책임자로요. 그리고 도윤테크 초기 사업 모델을 만든 공동 창업자로서. 도윤은 얼굴이 굳었다. 공동 창업자라니. 당신은 이름도 올리지 않았잖아. 당신이 자신감을 잃을까봐 제가 빼달라고 했으니까요. 도윤은 몇 초 동안 말을 잃었다가 비틀린 웃음을 흘렸다. 결국 다 계획이었군. 가난한 남자를 골라놓고 뒤에서 아버지 돈으로 키운 다음 필요할 때 주인 행세를 하려던 거야. 하윤의 뺨보다 그 말이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제가 당신을 키웠다고 말한 적 없어요. 하지만 사실이잖아. 법겐 당신을 계약도 투자도 고객도 전부 당신 집안이 깔아준 길이었다는 거잖아. 처음 3개의 대형 계약은 제가 소개를 부탁했어요. 첫 번째 위기 때 보증도 요청했고요. 하지만 제품을 만든 건 직원들이고 회사를 운영한 건 당신이에요. 그 능력까지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숨겼지? 당신이 도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너질까봐. 그게 더 모욕적이라는 걸 몰랐어.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은 내 자존심을 지켜준 게 아니야.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보고 뒤에서 줄을 달아놓은 거야.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구경했겠지. 하윤은 그가 느끼는 수치가 완전히 거짓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자신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진실을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폭력과 배신을 지워주지는 않았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할게요. 하지만 당신이 설아와 관계를 맺고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저를 때린 선택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설아는 적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믿었어. 아니요. 그 사람은 당신이 보여준 성공한 모습만 믿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믿음이 편해서 저를 버린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태겸은 도윤이 하윤에게 다가서는 순간 앞으로 나왔다. 그러나 하윤이 손을 들어 그를 멈췄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 이제야 이해했어. 윤태겸이 항상 당신 주변을 맴돈 이유가 있었군. 서 회장 딸을 차지하면 성진도 자기 것이 될 테니까. 태겸의 턱이 굳었지만 이번에는 주먹을 들지 않았다. 하윤이 먼저 말했다. 그 말은 오빠가 아니라 제게 한 모욕이에요. 누군가 저를 사랑한다면 언제나 제 배경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도윤은 잠시 흔들렸으나 곧 고개를 돌렸다. 나는 우리 결혼을 지키려고 했어. 당신이 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설아에게 기댄 것뿐이야. 내가 당신의 세계를 만들 때는 이해했고 성공한 뒤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네요. 하윤은 대문을 가리켰다. 오늘 오후 2시까지 모든 재무자료와 이사회 의사록을 열어주세요. 하나라도 숨기면 실사는 바로 중단하고 채권 회수 절차에 동의하겠습니다. 협박하는 거야.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제가 결혼 내내 당신에게 주지 않았던 것. 도윤은 굴욕에 찬 얼굴로 돌아섰다. 차에 오르기 전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어. 하윤은 담담하게 답했다. 그러세요. 저도 제가 당신을 망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하니까. 오후 2시 하윤은 성진 캐피탈 조사팀이 아니라 소수의 회계 담당자와 법무 담당자만 데리고 도윤테크 본사에 들어갔다. 직원들은 로비 양쪽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두려워했고 어떤 이는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밤사이 퍼진 기사들은 하윤을 남편을 시험한 재벌가 상속녀 성진의 자금으로 작은 회사를 조종한 숨은 실세로 묘사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개발팀장이 용기를 내물었다. 회사를 없애러 오신 겁니까? 하윤은 수행원들이 맞기 전에 그에게 돌아섰다. 아니요, 없애야 할 잘못과 살려야 할 일을 구분하러 왔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7일 뒤 결과로 판단하세요. 임원 회의실에 들어서자 설아가 이미 도윤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에 붉은 드레스 대신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목에는 여전히 고가의 보석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예의를 갖춘 표정으로 말했다. 서하윤 책임자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니면 서 회장님 따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하윤은 자리에 앉으며 답했다. 자료를 제대로 준비했다면 어느 쪽으로 불러도 상관없어요. 설아는 두꺼운 보고서를 밀어놓았고 도윤은 승인된 범위만 검토하라고 경고했다. 하윤은 첫 번째 파일을 펼치자마자 특정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 시점이 계약서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더 이상한 점은 그 프로젝트의 소개자가 성진 계열사도 기존 거래처도 아닌 설아 개인 명의의 자문사였다는 사실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하윤은 빈 창업기획실에 혼자 남았다. 이 방은 원래 그녀와 도윤이 밤을 새우며 사업계획을 수정하던 공간이었지만 벽에는 이제 도윤의 수상사진과 언론 인터뷰만 걸려 있었다. 태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따뜻한 차를 책상 위에 놓았다. 오늘은 충분히 했어. 하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오빠가 조사한 자료에는 이 자문사가 없었어요. 설아가 최근에 만든 우회 법인으로 보여. 더 확인해 볼게. 계좌를 막지는 마세요. 거래 내역만 보존해 주세요. 태겸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네가 정한 선을 넘지 않을게. 하윤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어젯밤 자신을 위해 주먹을 휘둘렀던 사람과 지금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전혀 달라 보였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태겸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회장님, 지시라서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하지만 지금은 네가 듣고 싶은 답을 강요하고 싶지도 않아. 하윤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는 대신 그녀가 선택할 시간을 남겨두었다. 태겸이 나간 뒤 하윤은 다시 화면을 보았다. 도윤이 알고도 승인한 결제 문서가 연속으로 나타났다. 그는 합병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발표를 강행했다. 하윤은 증거를 저장하면서도 즉시 공개하지 않았다. 아직 직원 급여 계좌와 협력사 채권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다. 진실은 칼이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그 칼을 휘두르기 전에 누구를 베게 될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질 무렵 하윤은 도윤의 옛 사무실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 안쪽에는 6회 전 자신의 글씨로 적은 문장이 남아 있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작은 회사도 큰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그 아래에는 도윤이 덧붙인 짧은 문장이 있었다. 네가 길을 만들면 내가 끝까지 달릴게. 하윤은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열등감과 성공에 대한 공포가 그를 망가뜨리기 전까지 두 사람은 정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아팠다. 휴대전화가 울렸고 정명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 오전까지 결론을 내라. 도윤테크를 살릴 가치가 있는지. 하윤은 수첩을 덮으며 대답했다. 회사를 살릴 가치와 강도윤을 살릴 가치는 다른 문제예요. 그 차이를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번에는 누군가를 구하려고 저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실사팀에 새로운 지시를 보냈다. 모든 자료를 외부 유출 없이 보존하고 직원 급여와 협력사 대금에 연결된 계좌를 우선 분리할 것. 도윤과 설아의 개인 지출은 따로 추적하되 아직 언론에는 아무것도 공개하지 말 것. 하윤은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뺨의 붉은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전날과 달랐다. 복수는 쉬웠다. 그러나 무너뜨릴 것과 지킬 것을 구분하는 일은 훨씬 어려웠다. 그녀는 이제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실사 사흘째 아침 도윤테크 본사 앞은 출근하는 직원보다 기자들이 먼저 점령하고 있었다. 밤사이 공개된 영상 하나가 모든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영상 속에는 한남동 저택서재에서 하윤이 아버지에게 처음 3개의 대형 계약은 제가 소개를 부탁했어요. 첫 번째 위기 때 보증도 요청했고요.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그 뒤에 이어졌던 하지만 제품을 만든 건 직원들이고 회사를 운영한 건 당신이에요. 라는 문장은 잘려 있었다. 정명이 그 회사를 무너뜨리고 내 이름을 되찾아라. 라고 말하는 부분 역시 남아 있었지만 하윤이 직원과 협력사를 보호하겠다며 반대했던 대화는 사라져 있었다. 짧게 편집된 음성만 들으면 재벌가의 딸이 가난한 남자를 골라 성공시킨 뒤 배신당하자 아버지의 권력으로 회사를 빼앗으려는 이야기처럼 보였다. 하윤이 차에서 내리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강도윤 대표를 처음부터 시험하신 겁니까? 도윤테크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서하윤 씨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성진그룹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합병을 중단한 것 아닙니까? 하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로비 앞에 모인 직원들이 길을 막았다. 전날 자신에게 회사를 없애러 왔느냐고 물었던 개발팀장이 이번에는 더 굳은 얼굴로 말했다. 결과로 판단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회사가 처음부터 성진그룹 장난감이었다면 어떤 결과를 믿어야 합니까? 로비의 공기는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다. 일부 직원은 하윤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일부는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혹시 이름이 드러날까 뒤로 물러섰다. 하윤은 경호팀이 앞으로 나오려 하자 손짓으로 막았다. 제가 회사의 초기 계약을 연결한 건 사실입니다. 자금 보증을 부탁한 것도 사실이고요. 웅성거림이 커졌다. 개발팀장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강 대표가 만든 회사라는 말도 거짓이군요. 하윤은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아닙니다. 제가 길을 연결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술과 노동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강도윤 대표에게 능력이 없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실권을 쥐려고 합니까? 실권을 쥐려는 게 아니라 회사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직원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밤새 인터넷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말을 읽었을 사람들이었다. 편집된 음성을 당장 믿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급여 계좌와 협력사 대금을 먼저 보호하겠다는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재벌가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고 소리쳤다. 하윤은 그 말까지 받아들였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사 과정과 자금 보호 조치를 노조 대표와 직원 대표에게 공유하겠습니다. 그 제안에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지만 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하윤은 그들 사이를 억지로 통과하지 않고 10여 분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침내 개발팀장이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다. 7일 뒤에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윤은 짧게 고개를 숙인 뒤 로비를 지나갔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태겸이 이미 법무팀과 통화하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편집 영상을 올린 계정과 배포 경로를 추적하고 있으며 긴급 삭제 명령과 보도 금지 가처분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호텔 원본 음성은 보존돼 있어. 편집 사실을 입증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 오늘 오후 안에 기사들을 내리게 하겠다. 하윤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 다음에는요. 최초 유포자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책임도 묻는다. 사내 메신저에서 허위 내용을 퍼뜨리는 직원 계정도 확인 중이야. 직원 계정까지 들여다보고 있어요. 태겸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시장과 회사에 손실을 주는 행동이야. 막아야 해. 하윤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멈춰요. 하윤아,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멈추라는 거예요. 오빠가 모든 기사를 지우고 직원들의 말을 막으면 사람들은 성진이 진실을 숨긴다고 생각할 거예요. 거짓말을 방치하자는 거야. 아니요. 원본을 확보하고 법적 절차는 준비하되 지금 당장 입을 막지는 말자는 거예요. 태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네가 상처받는 동안 시간을 주라는 말로 들리는군. 제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빼앗지 마세요. 그 말에 태겸의 입술이 굳었다. 하윤은 더 아픈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저를 깨닫게 하겠다며 고통을 방치했고 도윤 씨는 제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역할을 요구했어요. 오빠까지 저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제가 결정할 기회를 빼앗으면 세 사람이 뭐가 달라요? 태겸은 창가로 돌아서서 한강 쪽을 바라보았다. 평소라면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을 동요가 넓은 어깨에 드러났다. 나는 그 사람들과 같지 않아. 다르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요. 호텔에서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도윤이 다시 너에게 손을 댔을 수도 있어. 그때 막아준 건 고마워요. 하지만 주먹을 휘두른 뒤에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묻지 않았죠. 태겸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 순간에는 묻고 있을 수 없었어. 그래요. 어떤 순간에는 먼저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모든 순간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윤은 책상 위 법무 검토서를 그에게 밀어 돌려보냈다. 언론 대응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오빠는 원본 자료와 자금 흐름만 보존해 주세요. 제 허락 없이 누구의 계정도 막지 말고 강제 조사도 하지 마세요. 태겸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하윤의 요구를 따르면 그녀가 더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거부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가장 경멸하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소유하려 들게 된다. 긴 침묵 끝에 태겸은 법무팀에 전화를 걸어 강제 삭제 요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통화를 끝낸 뒤 그는 말했다. 이번에는 내 판단을 따를게. 하지만 위험이 커지면 적어도 알려줘. 하윤은
그의 목소리에 남은 불안을 들었다. 숨기지 않을게요. 대신 오빠도 저 몰래 결정하지 마세요.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명확한 약속이 생겼다. 사랑의 고백보다 훨씬 메마른 문장이었지만 태겸에게는 오랫동안 허락받지 못했던 자리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앞도 뒤도 아닌 옆이었다. 같은 시각 도윤은 대표실에서 설아가 준비한 기자회견 초안을 읽고 있었다. 초안에는 하윤이 신분을 숨긴 채 남편을 감시했고 정명이 비밀 자금을 통해 도윤테크를 사실상 지배했으며 도윤은 오랫동안 재벌가의 심리적 통제를 견뎌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설아는 그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다. 지금은 피해자의 자리에 서야 해요. 사람들이 가장 분노하는 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노는 이야기예요. 도윤은 문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내가 하윤에게 손을 댄 영상은 어떻게 설명하지? 긴 시간 쌓인 압박으로 순간적인 판단을 잃었다고 하세요.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공개적인 도발이 있었다는 식으로요. 당신이 일부러 넘어진 건 설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건 아무도 증명하지 못해요.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초안으로 시선을 돌렸다. 성공한 뒤 설아는 늘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골라주었다. 당신은 특별하다. 세상이 당신을 질투한다. 아내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그는 처음으로 설아의 칭찬 뒤에 계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합병이 완전히 끝나면 당신에게 주기로 한 집은 말이야. 도윤이 무심하게 묻자 설아는 즉시 대답했다. 약속대로 의결권 있는 지분 3%와 전략부문 대표 자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합병이 무산됐는데도 그걸 요구할 건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건 대표님이잖아요. 설아의 목소리에서 애정보다 공포가 먼저 드러났다. 그녀는 도윤이 아니라 도윤 뒤에 있을 것이라 믿었던 권력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설아는 대표실을 나온 뒤 재무총괄 이사에게 자신이 요청한 특별성 과급 자료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사는 눈을 피하며 문서가 법무팀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상함을 느낀 설아는 접근 권한이 남아있는 내부 서버를 확인했다. 그곳에는 합병 직전 작성된 위기 대응 문건이 있었다. 작성자는 도윤의 개인 변호사였고 문건에는 거래가 무산될 경우 발생할 손실을 전략 부문의 무리한 홍보와 민설아 이사의 독단적 계약 집행 탓으로 돌리는 방안이 적혀 있었다. 더 아래에는 회사 자금으로 처리된 의상 보석 대여 고급 식사비, 외부 자문료를 모두 설아 개인의 횡령 가능성으로 분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설아는 화면을 읽으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도윤은 자신에게 새 안주인 자리를 약속하면서도 이미 실패했을 때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대표실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이 문건이 뭐예요? 도윤은 화면을 보자 얼굴이 굳었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법무 검토일 뿐이야. 왜 최악의 상황에서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죠? 당신이 처리한 비용이 많으니까. 대표님 지시였잖아요. 증명할 수 있어. 그 짧은 질문에서 설아는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의 실체를 보았다. 도윤은 그녀의 두려움을 달래는 대신 약점을 계산하고 있었다. 설아는 분노를 감추며 문서를 닫았다. 그럼 저도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야겠네요. 도윤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지금 우리가 갈라지면 하윤이 원하는 대로 돼. 설아는 손을 빼며 차갑게 말했다. 우리가 언제부터 같은 편이었죠. 오후에는 성진그룹 본사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다. 정명은 하윤이 언론 대응을 미루고 직원 대표를 실사 과정에 참여시키겠다는 결정을 듣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여론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오늘 안에 원본을 공개하고 도윤의 거짓말을 끝내라. 하윤은 창밖의 회색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원본을 공개하면 아버지 말씀도 전부 나가요. 무슨 뜻이지? 저를 무너뜨려서라도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한 말이요. 정명의 눈가가 굳었다. 그건 가족 안에서 한 대화다. 도윤 씨가 잘라서 공개한 음성도 가족 안에서 한 대화였어요. 제게 유리한 부분만 진실이고 아버지께 불리한 부분은 사생활인가요? 정명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너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잊었구나. 아니요. 이제 정확히 보고 있어요. 도윤 씨와 싸우면서 아버지 방식까지 닮고 싶지 않은 겁니다. 태겸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명이 그를 바라보았다. 태겸은 잠시 하윤을 향해 시선을 돌린 뒤 말했다. 합병 전 재무 위험을 확인했을 때 저는 하윤에게 전체 자료를 바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발표회가 끝날 때까지 핵심 자료를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윤의 얼굴에서 마지막 온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왜요? 정명은 부정하지 않았다. 네가 또 변명거리를 찾아 그자를 감쌀까 봐서였다.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아버지는 제가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도록 일부러 정보를 막았네요. 정명도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현실을 보지 않으니 방법이 없었다. 현실을 보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판을 만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틀렸느냐? 강도윤은 내 앞에서 본색을 드러냈고 너는 마침내 돌아왔다. 하윤의 눈에 억눌렸던 눈물이 잠시 번졌지만 떨어지지는 않았다. 저는 돌아온 게 아니에요. 갈 곳이 없어 잠시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녀는 탁자 위에 저택 출입 카드를 내려놓았다. 오늘 나가겠습니다. 정명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지금 밖으로 나가면 기자들이 따라붙을 거다. 그 위험까지 제가 판단할게요. 하윤아,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사랑이 상대의 선택을 빼앗을 권리는 아니에요. 태겸이 그녀를 따라 일어서려 하자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오빠는 남아요. 이번 일은 제가 혼자 정리해야 해요. 태겸은 따라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대신 그녀가 문을 열기 직전 말했다. 네가 부르면 갈게. 부르지 않으면 기다리겠다. 하윤은 잠시 멈췄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한남동 저택도 도윤과 살던 집도 아닌 여의도의 작은 레지던스에 자신의 이름으로 방을 구했다. 처음으로 어느 남자의 아내도 어느 회장의 딸도 아닌 사람처럼 문을 닫았다. 방에는 작은 책상과 침대, 한강이 조금 보이는 창문뿐이었다. 하윤은 도윤테크에서 가져온 낡은 수첩을 펼쳐 첫 장부터 다시 읽었다. 사업 초기의 비용 계산, 고객이 겪는 문제, 직원 채용 원칙, 투자자에게 절대로 숨기지 말아야 할 위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대부분 하윤의 글씨였고 몇몇 문장 옆에는 도윤의 메모가 남아 있었다. 우리는 절대 숫자로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직원 월급을 미루느니 대표가 먼저 굽는다. 지금의 도윤이라면 비웃을 문장이었다. 하윤은 수첩 마지막 부분에서 익숙하지 않은 종이 한 장이 접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몇 달 전 작성된 합병 후 경영진 보상안의 초기 출력본이었다. 도윤은 합병이 성사되면 일정 수준의 기업 가치를 넘겼다는 이유로 대규모 성과 보상과 우선 매수권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반대로 합병 후 발생하는 기존 프로젝트 손실은 새 법인의 비용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는 회사의 위험을 성진 쪽으로 넘기고 개인 보상을 먼저 확보하려 했다. 더구나 설아에게 약속한 지분은 공식 보상안 어디에도 없었다. 하윤은 수첩의 오래된 문장과 새 문서를 나란히 놓았다. 한때 함께 시장의 문을 열겠다고 약속했던 남자는 이제 직원과 투자자를 방패로 삼아 혼자 빠져나갈 문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태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합병 후 경영진 보상안 초안을 찾았어요. 정식 문서와 비교해 주세요. 태겸은 이유를 묻지 않고 바로 확인할게 라고만 대답했다. 하윤은 전화를 끊기 전 덧붙였다. 그리고 내일 이사회 소집을 요청해 주세요.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요. 다음 날 오전 하윤은 도윤테크 로비에 다시 섰다. 기자들과 직원들이 동시에 몰려들었고 도윤과 설아도 위층 난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하윤이 먼저 마이크 앞에 섰다. 태겸은 몇 걸음 뒤에 머물렀고 정명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윤은 준비된 원고를 펼쳤다가 다시 접었다.
저는 서정명 회장의 딸 서하윤입니다. 동시에 도윤테크의 첫 사업 모델을 설계했고 제 이름을 지운 채 회사를 떠받치는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신분을 숨긴 것은 제 선택이었고 남편의 자존심을 지킨다는 이유로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도 제 잘못입니다.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확정되지 않은 합병을 발표하고 손실을 직원과 투자자에게 떠넘기려 한 선택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위층의 도윤이 난간을 움켜쥐었다. 하윤은 그를 올려다보지 않았다. 오늘 오후 긴급 이사회를 요청합니다. 저는 성진그룹의 후계자도 강도윤 대표의 아내도 아닌 서하윤 개인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누구의 권력도 빌리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제가 저지른 실수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이번에도 박수는 없었다. 그러나 직원들의 눈빛에는 전날과 다른 질문이 떠올라 있었다. 하윤은 그 침묵 속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이 트럭 문이 닫히기 직전 태겸이 들어오지 않고 밖에 남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혼자 올라가기로 한 선택을 존중한 것이었다. 하윤은 처음으로 그에게 아주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이제 가장 어려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의 거짓말을 밝히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 자신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묻어두었던 진실을 스스로 세상 앞에 꺼내는 일이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도윤테크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는 평소보다 2배 많은 좌석이 놓였다. 이사와 감사위원뿐 아니라 직원 대표, 주요 채권자, 협력사 대표, 성진 측 실사팀까지 참석했기 때문이다. 하윤은 회의 시작 10분 전 혼자 방에 들어와 맨 끝이 아닌 중앙 자리에 앉았다. 태겸은 성진 캐피탈 대표 자격으로 맞은편에 자리했지만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정명은 화상으로 참석하겠다고 통보했고 도윤은 자신의 대표석을 고집하며 의장 앞에 섰다. 설아는 전략부문 자료를 들고 그의 오른쪽에 앉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전날까지 없던 거리가 벌어져 있었다. 도윤은 카메라와 녹취 장비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 회의는 특정 가족의 감정적인 보복을 정당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윤은 준비한 서류를 펼치며 대답했다. 동의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이 회사의 초기 설계자이자 최대 채권자 측 특별 검토 책임자로 발언하겠습니다. 도윤이 비웃었다. 이름도 지분도 없던 사람이 이제와 설계자라고 주장하는군. 하윤은 낡은 수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주장인지 사실인지는 문서와 증언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인정할 것이 있어요. 하윤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본 뒤 숨을 골랐다. 저는 회사를 시작할 때 제 이름을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초기 고객을 연결했고 자금 보증을 부탁했고 몇 차례 위기를 가족의 도움으로 넘겼습니다. 그 사실을 직원과 투자자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직원 대표들의 표정이 굳었고 도윤의 입가에는 승기를 잡았다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하윤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준다는 이유였지만 실은 제가 원하는 사랑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모두의 선택권을 빼앗은 일이었습니다. 강도윤 대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알 권리가 있었고 투자자들은 회사 성장의 배경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도윤이 곧바로 끼어들었다. 들으셨습니까? 이토 본인이 조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진실을 숨긴 잘못과 당신이 허위 자료를 승인한 일은 별개예요. 제가 당신을 도운 사실이 회사 돈을 개인 보상으로 빼돌릴 권리를 주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화면에 첫 자료를 띄웠다. 합병 뒤 경영진 보상안 초안과 최종안의 차이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었다. 도윤이 비밀리에 요구한 우선 매수권 목표, 기업 가치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되는 성과금 기존 손실을
새 법인으로 넘기는 조항이 차례로 나타났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윤은 자료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법무이사를 노려보았다. 초안은 협상 과정에서 누구나 검토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범죄처럼 몰아가면 안 됩니다. 하윤은 다음 파일을 열었다. 맞아요. 초안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승인 과정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전자결제 기록에는 도윤이 합병 최종 승인이 나기 전 성과보상 구조를 외부 자문사에 전달하고 발표의 당일까지 서명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홍보팀에 확정 문구를 쓰라고 지시한 내용이 남아 있었다.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지시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전달한 것이었지만 원문에는 도윤의 계정과 인증 기록이 분명히 찍혀 있었다. 도윤은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 계정은 비서실과 전략실에서도 사용합니다. 내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 순간 태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래서 접속 위치와 보안 인증 기록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실사 보고서를 직원에게 건넸다. 발표의 사흘 전 탄이나 그르공 도윤은 자신의 전용 단말기에서 최종 승인 보류 통지를 열람했고 같은 날 밤 홍보 문구를 수정한 기록이 있었다. 태겸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말했다. 강 대표는 거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과 참석자에게 확정된 합병처럼 발표했습니다. 도윤이 그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당신은 하윤을 차지하려고 회사를 공격하는 겁니다. 태겸의 손가락이 잠시 굳었지만 그는 하윤을 보지 않은 채 답했다. 제 감정은 오늘 안건이 아닙니다. 자료만 판단하십시오. 하윤은 태겸이 더 말하지 않고 물러나는 것을 확인한 뒤 화면을 바꾸었다. 이번에는 6해 전 작성된 첫 사업계획서와 현재 회사의 핵심 서비스 구조가 나란히 나타났다. 수첩 속 손글씨 초기, 이메일 공동작업 파일에 수정 이력이 연결되자 하윤이 기본 모델과 고객 접근 방식을 설계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공로만 강조하지 않았다. 초기 모델을 만든 건 저였지만 제품을 완성한 건 개발팀입니다. 영업 조직을 키우고 첫 투자자를 설득한 건 강도윤 대표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능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하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당신은 분명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도움받았다는 사실을 실패처럼 여기기 시작했고 자신이 혼자 만든 신화를 지키기 위해 숫자와 사람을 희생했어요. 도윤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당신이 내 뒤에서 모든 걸 움직였으니까 그렇지. 내가 무엇을 해도 결국 서하윤의 장난이었다는 거잖아. 아니요. 저는 문을 열었고 당신은 그 길을 달렸어요. 문제는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자신의 가치가 사라진다고 믿은 당신의 두려움이에요. 도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소리에는 분노보다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가진 사람은 쉽게 말하지. 도움받는 것도 실력이라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에게 도움은 빚이고 빚은 목줄이야. 하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저는 목줄을 숨겨주면 자유로울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게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유를 얻으려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목줄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곧바로 설아를 가리키며 책임을 돌렸다. 홍보비와 외부 자문 비용은 전략 부문이 집행했습니다. 나는 세부 지출까지 알지 못합니다. 설아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기대를 접었다. 그녀는 손에 쥔 파일을 천천히 열었다. 대표님, 어제까지는 모든 결정을 함께 했다고 하셨잖아요. 도윤이 낮게 경고했다. 민설아,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 감정적으로 행동한 건 제가 아니라 대표님이에요. 저를 새 안주인으로 세우면 합병 상대가 압박을 느껴 거래를 되돌리지 못할 거라고 했죠. 회의실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설아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법무 담당자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도윤이 보낸 음성 메시지와 지시 문자가 저장되어 있었다. 회사 비용으로 행사 의상과 보석을 빌리라고 한 내용.
언론 노출을 늘리기 위해 부부 갈등을 의도적으로 공개하라고 한 내용. 합병이 무산될 경우 모든 부적절한 지출을 설아에 독단으로 정리하겠다는 변호사와의 대화까지 남아 있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보안 직원들이 막았다. 저 여자가 살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설아는 떨리는 입술로 웃었다. 맞아요. 저 살려고 내는 자료예요. 대표님도 처음부터 저를 버리고 혼자 살려고 했잖아요. 그녀는 사랑 때문에 돌아선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도윤에게 사랑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장 익숙한 방식인 생존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하윤은 설아가 제출한 자료를 즉시 승리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민설아 이사의 진술과 자료는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협조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아는 눈을 내리깔았다. 하윤은 회사 비용으로 결제된 지출 목록을 띄웠다. 발표 회장의 붉은 드레스 보석, 고급 식사 개인 여행을 자문 일정으로 처리한 비용이 차례로 공개되었다. 호텔 의상 대여, 업체 직원이 화상으로 접속해 해당 드레스가 회사 명의로 빌려졌고 반환 기한이 지났다고 증언했다. 회의실 뒤쪽에서 기다리던 업체 관리자가 조용히 의상 회수를 요청하자 설아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윤은 공개적인 모욕을 즐기지 않았다. 그녀는 직원을 불러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설아에게 긴 코트와 갈아입을 옷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도윤이 비웃듯 말했다. 끝까지 좋은 사람인 척하는군. 하윤은 서늘하게 바라보았다. 사람을 모욕하는 것과 책임을 묻는 것은 달라요. 당신은 그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설아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파트너사 임원들은 전날까지 건네던 명함을 거두고 시선을 피했다. 그들이 돌아선 이유는 하윤의 신분이 무서워서만이 아니었다. 합병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회사 비용을 남용한 사람과 계속 엮이는 것이 자신들에게 위험하다는 계산이 더 컸다. 자료 검토가 끝나자 하윤은 마지막 안건으로 도윤테크의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정명의 얼굴이 화상 화면에 나타났고 그는 딸에게 회사 청산안을 먼저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하윤은 준비한 표를 띄우며 말했다. 회사의 핵심 기술과 유료 고객 기반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문제 프로젝트와 경영진 보상 계약을 분리하고 손실을 만든 외부 자문 계약을 종료하면 운영 자금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성진이 회사를 통째로 삼키는 방식이 아니었다. 성진이 단기 운영 자금을 대여하되 직원 급여와 협력사 대금에만 사용하도록 별도 계좌를 만들고 직원 대표와 외부 감사가 공동으로 감시하도록 했다. 이후 공개 경쟁을 통해 새 투자자를 받고 성진은 경영권이 아닌 제한된 전환 권리만 보유하는 구조였다. 개발 조직과 고객 지원 부서는 유지하되 도윤과 설아가 관여한 부적절한 계약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직원 대표가 물었다. 성진이 나중에 조건을 바꾸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윤은 정명이 듣는 앞에서 답했다. 그 보장을 계약서에 넣겠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아니라 법적 의무로 만들겠습니다. 정명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성진이 위험을 부담하면서 경영권을 포기할 이유가 무엇이지? 우리가 만든 위기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진은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합병 기대를 키웠습니다. 손실을 모두 직원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정명은 자신의 딸이 공개석상에서 그룹의 책임까지 인정하는 것을 불편해했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도윤은 구조조정안이 통과되면 자신이 완전히 밀려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하윤에게 다가섰다. 당신이 정말 이 회사를 살리고 싶다면 내가 필요해. 고객들은 나를 믿고 계약했고 직원들도 내 리더십 때문에 남아있었어. 하윤은 그를 바라보았다. 6해 전 좁은 사무실에서 자신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던 남자의 흔적이 아직 얼굴 어딘가에 남아있었다. 그래서 더 잔인한 진실을 말해야 했다. 당신이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도윤의 눈에 잠깐 희망이 비쳤다.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니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과 다시 믿을 수 있다는 말은 달라요. 하윤은 화면에 감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띄웠다. 대표이사 직무정지, 특별감사 착수, 사적 지출, 환수, 허위 발표에 대한 책임 검토가 적혀 있었다. 당신은 도움받은 과거가 부끄러워서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증인처럼 없애려 했어요. 저를 버리고 설화를 세우면 가난했던 강도윤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과거는 아내를 때린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야.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제가 당신의 거짓말을 너무 오래 덮어준 건 맞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덮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언제나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표결 직전 태겸은 하윤에게 다가와 작은 저장 장치를 건넸다. 한 가지가 더 있어. 발표회 전날 도윤과 변호사가 나눈 통화 원본이야. 네가 원하면 지금 공개할 수 있어. 하윤은 저장 장치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내용이 뭐예요? 합병이 무산될 경우 너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배우자로 묘사하고 결혼 중 작성한 아이디어와 문서는 모두 대표를 보조한 가사노동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려 했어. 태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굳어 있었다. 하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도윤은 그녀를 떠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다. 태겸은 낮게 덧붙였다. 내가 대신 공개하지 않을게. 네가 결정해. 그 말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였다. 하윤은 저장 장치를 받아 의장에게 제출하되 오늘 회의에서 재생하지 않고 특별 감사 자료로만 보존해달라고 요청했다. 지금 필요한 사실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큰 모욕을 공개해서 표를 얻고 싶지 않아요. 태겸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한 걸음 물러났다. 하윤은 그에게 아주 작게 말했다. 고마워요. 자료를 찾아서가 아니라 기다려줘서. 태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오래전부터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던 남자는 그제야 보호가 반드시 앞을 막아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었다. 표결 결과 도윤의 대표이사 직무 정지와 특별감사, 하윤이 제안한 긴급 운영안이 모두 가결되었다. 정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표정을 굳히고 있었지만 성진 측 의결권을 딸의 안에 행사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화상 연결을 끊지 않고 하윤을 불렀다. 내 계획이 실패하면 성진도 손실을 본다. 하윤은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 앞에서 대답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은 쉽다. 아버지가 늘 하던 방식처럼 사람을 버려 손실을 줄이는 건 더 쉽겠죠. 정명의 시선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명령하지 않았다. 좋다. 네가 끝까지 해봐라. 그것은 완전한 사과도 인정도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딸의 선택을 자신의 판단보다 앞에 놓는 말이었다. 직원 대표들은 하윤에게 다가와 운영자금 계좌와 감사 일정에 대해 질문했고 그녀는 하나씩 답했다. 도윤은 보안 직원에게 출입증을 반납한 뒤 빈 대표석을 오래 바라보았다. 아무도 그에게 와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설아는 코트를 걸친 채 법무 담당자와 별도 조사실로 향했고 복도 끝에서 잠시 하윤을 돌아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만 사과도 용서도 오가지 않았다. 선택의 결과만이 남아 있었다. 하윤은 유리창 너머 서울을 바라보았다.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대신 자신이 직접 세운 기준으로 처음 결정을 내렸다는 조용한 확신이 가슴에 자리했다. 그녀는 왕관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지워왔던 자신의 이름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특별감사가 시작된 뒤 한 달 동안 도윤테크의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회사의 중심은 완전히 달라졌다. 강도윤의 대표이사 직무는 정지되었고 주요 결제 권한은 임시경영위원회로 넘어갔다. 하윤이 제안한 보호계좌에는 직원 급여와 협력사 대금만 들어갔으며 직원 대표와 외부 감사인이 매일 집행 내역을 확인했다. 처음에는 성진그룹이 회사를 삼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고 의심하던 직원들도 급여일에 약속한 금액이 정확히 들어오고 밀렸던 협력사 대금이 순서대로 지급되자 조금씩 태도를 바꾸었다. 하유는 대표실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실무자들이 오가는 중간층의 작은 회의실을 사무실로 정하고 매일 아침 운영 현황을 직접 받았다. 누구도 그녀에게 사모님이라 부르지 않았고 그녀 역시 자신을 후계자처럼 대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개발팀장이 처음으로 보고서를 들고 찾아왔을 때도 하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다. 지난번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죠. 그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하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정상이에요. 믿을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핵심 서비스의 유지 방안을 설명했다. 하유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자신의 계획 일부를 수정했다. 사람들은 그날 처음으로 그녀가 회사를 구하겠다는 말을 권력이 아니라 책임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느꼈다. 강도윤은 특별감사 기간 동안 회사 출입이 금지되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자신이 재벌가의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자결제 기록과 승인 전 합병 발표 지시가 차례로 확인되면서 여론은 빠르게 돌아섰다. 개인 보상안을 우선 설계한 사실과 회사 비용을 사적으로 승인한 정황도 드러났다. 법무팀은 허위 발표로 발생한 손실과 부적절한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관련 기관은 거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하유는 그 절차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더 강한 압박을 원했고 태겸도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말했지만 하유는 법률과 이사회가 판단하도록 두었다. 제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처벌의 크기까지 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정명은 불만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 이상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설아는 자신이 보관한 문자와 음성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 협조 덕분에 가장 무거운 책임은 피할 가능성이 생겼지만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과 허위 홍보에 가담한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전략부문 직책을 잃었고 대여한 물품과 부당하게 처리한 비용을 반환해야 했다. 무엇보다 그녀를 떠받치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연락을 끊었다. 설아는 그제야 자신이 원했던 것이 사랑이 아니라 누구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할 자리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3달 뒤 도윤테크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출발했다. 핵심 기술과 직원 정상적인 고객 계약은 신설 법인으로 옮겨졌고 문제 계약과 경영진 책임은 기존 법인에 남았다. 성진은 약속대로 경영권을 가져가지 않고 제한된 전환 권리만 보유했다. 공개 경쟁을 통해 들어온 외부 투자사가 새 이사진을 구성했고 직원 대표에게도 감시 권한이 주어졌다. 하유는 임시 경영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날 전 직원 앞에 섰다. 화려한 무대도 샹들리에도 없었다. 사내 식당 한쪽에 마련된 작은 단상과 접이식 의자들이 전부였다. 제가 이 회사를 처음 설계할 때는 좋은 기술이 작은 기업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인정한 뒤 덧붙였다. 회사는 한 사람의 신화로 살아남는 곳이 아닙니다. 잘못된 대표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다시 회사를 개인의 자존심이나 복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연설이 끝난 뒤 개발팀장이 먼저 박수를 쳤다. 곧 다른 직원들이 따라 일어났다. 하유는 그 박수를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겨우 다시 얻기 시작한 신뢰였다.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누구보다 오래 그 자세를 유지했다. 강도윤과의 마지막 만남은 이혼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기 직전 이루어졌다. 그는 한 달 전보다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값비싼 시계도 수행비서도 없이 작은 상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하윤이 들어오자 도윤은 예전처럼 명령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물었다. 당신은 나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반지하 사무실에서 컵라면을 나누던 밤, 첫 계약이 성사되어 둘이 길거리에서 웃던 순간 실패한 도윤이 아무도 없는 계단에서 울던 모습이 떠올랐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제 이름도 제가 한 일도 숨겼어요. 도윤의 눈빛에 뒤늦은 안도와 후회가 스쳤다. 그럼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내가 잘못한 부분은 책임질게. 다시 시작하면 돼. 마이. 하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도움받는 걸 부끄러워해도 다른 사람을 짓밟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도 계속 구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게 제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당신도 나를 버리는군. 아니요. 저는 이제 저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윤은 서류에 서명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의 능력도 진심도 한때는 진짜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 선택까지 제가 대신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녀를 불렀다. 하윤아, 모든 성공이 내 집안 덕분이었다는 걸 인정하면 나는 대체 뭐가 남지? 그 질문에는 처음으로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하윤은 문고리를 잡은 채 돌아보았다. 도움을 받았어도 당신이 해낸 일은 남아요.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할 능력도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도움받았다는 사실을 지우려다가 스스로 가진 것까지 없앴어요. 도윤의 눈이 붉어졌다. 나는 평생 가난한 집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살았어. 누군가 손을 내밀면 고마운 게 아니라 또 빚지는 기분이었어. 그 두려움을 말했어야 했어요. 저를 때리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대신 하윤은 더 이상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경계였다. 도윤은 이후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해임되었고 손해배상과 조사 절차를 감당해야 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승인한 문서와 선택 하나하나에 따라 차례로 지위와 재산과 신뢰를 잃었다. 하윤은 그 과정이 느리다는 이유로 재촉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파멸의 장면이 아니라 책임의 완성이었다.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간 것은 이혼이 끝난 뒤가 아니라 정명과 제대로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였다. 정명은 서재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처럼 결정을 통보할 서류도 후계 구도를 정리한 파일도 책상 위에 없었다. 그는 하윤이 앉자 한동안 말을 찾지 못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실패를 막아주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정명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런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자 실패를 막는 대신 충분히 아프게 하면 돌아올 거라고 판단했다. 하윤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그 판단이 틀렸다. 나는 강도윤의 본성을 증명하려고 내 고통을 이용했다. 네가 맞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정명은 손바닥을 펴 어머니의 귀걸이를 내밀었다. 발표회 날 바닥에서 주웠던 것이었다. 미안하다. 그가 딸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사과한 것은 처음이었다. 하윤은 귀걸이를 받아 쥐었지만 바로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 건 알아요. 하지만 앞으로 제 결정을 미리 조사하고 결론을 만들지 마세요. 조언할 수는 있어도 제 삶을 설계할 수는 없어요. 정명은 오래 침묵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을 지키는 법부터 배우겠다. 정명은 하윤에게 성진그룹 전략부문을 맡으라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대신 그룹이 보유한 작은 기업 지원 회사를 독립법인으로 전환해 자신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했다. 성진의 이름과 자본을 숨기지는 않되 모든 지원 조건과 이해관계를 처음부터 공개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 정명은 처음에는 후계자가 작은 법인에 머무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태겸 역시 투자 심사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으나 하윤은 성진캐피탈과 같은 절차로 경쟁하라고 말했다. 오빠라고 먼저 기회를 줄 수는 없어요. 태겸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안심되네. 두 사람은 도윤테크 사태가 끝난 뒤에도 자주 만났지만 관계를 서두르지 않았다. 태겸은 하윤이 부르지 않은 날에는 찾아오지 않았고 필요한 자료도 먼저 허락을 구한 뒤 보냈다. 하윤은 그 변화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그가 평생 익혀온 방식과 싸우는 과정임을 알았다. 어느 날 늦은 저녁, 두 사람은 새 사무실 옥상에서 한강을 바라보았다. 태겸이 말했다. 예전에는 네가 위험해 보이면 내가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막지 않으면 널 잃을 것 같았거든. 하윤은 난간에 기대며 물었다. 지금은요? 네가 어디에 설지 먼저 묻고 그 옆에 설 자리가 있는지 기다리려고 해. 태겸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사랑했어. 네가 도윤을 선택했을 때 물러난 건 네 행복을 존중해서이기도 했지만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이기도 했어. 그래서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멀리서 네 삶을 감시했지. 그것도 결국 내 두려움을 내게 떠넘긴 일이었다. 하윤은 그 고백을 듣고도 바로 손을 내밀지 않았다. 저는 아직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과 누군가를 구하려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중이에요. 알아. 오빠를 선택하면 또 다른 안전한 사람에게 도망치는 게 될까봐 두려워요. 태겸은 잠시 웃었다. 그럼 지금 선택하지 마. 나는 답을 받으려고 말한 게 아니야. 숨기지 않기로 해서 말한 거야. 그 대답은 하윤이 오래전부터 원했던 사랑의 형태와 닮아 있었다. 상대를 붙잡기 위해 자신을 줄이지 않아도 되고 사랑받기 위해 약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였다. 하윤은 천천히 말했다. 기다리겠다는 약속도 제게 비처럼 주지는 마세요. 태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는 건 내 선택이고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할게. 두 사람은 그날 연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처음으로 누구도 상대의 삶을 대신 결정하지 않는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6달 뒤 하윤이 세운 새 회사는 첫 공개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장소는 성진 호텔이 아니라 성수동의 오래된 공장을 개조한 작은 행사장이었다. 벽에는 지원받을 기업들의 제품과 실패 기록, 위험 요소까지 숨김없이 전시되어 있었다. 하윤은 자신의 이름과 성진그룹과의 관계를 첫 화면에 분명히 적었다. 저희가 제공하는 자본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신 그 조건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도움을 받는 일이 누구의 가치를 줄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 회사의 원칙입니다. 발표가 끝난 뒤 투자자들과 창업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하윤은 준비한 답만 읽지 않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했다. 행사장 뒤편에는 정명이 수행원 없이 서 있었고 그는 딸에게 다가가지 않은 채 멀리서 고개만 끄덕였다. 태겸도 다른 투자사 대표들과 같은 줄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 하윤이 밖으로 나오자 그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우산을 씌우기 전에 물었다. 같이 걸어도 될까? 하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우산 손잡이의 절반을 잡았다. 앞에서 끌고 가지 않는다면요. 태겸이 미소 지었다. 옆에서 걷겠습니다. 두 사람은 젖은 성수동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하윤은 더 이상 도윤의 아내도 아버지가 숨겨둔 후계자도 아니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만든 원칙으로 회사를 세운 서하윤이었다. 태겸 역시 그녀를 구해낸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실수했고 분노했고 기다리는 법을 새로 배운 사람이었다. 길 끝에서 하윤이 먼저 걸음을 멈췄다. 오빠, 태겸이 돌아보자.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놀란 태겸의 손끝이 잠시 굳었지만 그는 힘을 주어 끌어당기지 않았다. 하윤이 원하는 만큼만 손을 맞잡았다.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태겸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럼 어떤 선택인데? 하윤은 비에 젖은 거리와 멀리 빛나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웃었다. 제 이름으로 시작하는 선택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왕관은 여전히 무거웠고 사랑은 앞으로도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유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작게 만들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을 잃지 않은 채 같은 방향을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을